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심한 감기 때문에 이 원고 작성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해서 읽다 보니까 오탈자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가다가 중단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사실은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서 이게 제가 제대로 글자도 막 2개로 보이고 그럴 때 양을 먹었더니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이 사법 검찰 개혁하고 또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법기관의 신뢰를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사실 10몇 년 동안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총선 끝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나왔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대략적으로 성립시켰던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법제도와 관련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이 두 문제는 사실은 좀 같은 맥락에서 보기보다는 좀 분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 2월 25일 날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가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되겠지만, 검찰개혁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검찰에 대한 개혁 문제라서 새 정부에서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대로 개혁 문제가 풀려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법부는 권력분리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 구성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국가 권력기관으로서 스스로 개혁을 하든지 아니면 독재화를 통해서 개혁을 하는 방법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사법제도에 있어서 이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좀 다른 방향에서 가야 된다는 점이고요. 특히 검찰개혁이 중요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가의 형벌권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절차에 있어서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만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우리 사회에 사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작년에도 또 이 검찰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검찰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어떤 식으로 견제를 받거나 통제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법의 한 축인 검찰의 개혁의 승패가 갈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원의 개혁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하부심 판결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됐건 사법부가 법관의 그런 어떤 자격과 관련해서 법관 인사나 또는 조직 문제 이런 등등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되고 오늘날 현실에 맞게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온 거예요. 일단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안에서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가 형벌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검찰의 역할은 아주 지대하다고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 우리 헌법에 보면 영장 청구권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기관도 일단 인신에 대한 체포 구속을 하기 위한 영장 청구에 있어서는 검사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체포 구속을 통해서 수사를 하게 될 때, 지금 형사법을 개정해서 수사 개시권은 경찰로 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개시하면 뭐합니까? 수사 지휘나 감독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수사권의 분할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소 독점주의 또는 기소 편의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기소권, 그리고 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는
원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형사 절차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검찰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뭐 드러난 문제들은 이미 거기에 약간 뭐 아주 자세하게는 제가 적시를 못하고요. 개괄적으로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도 이제 특히 이 검찰이 역대 정권에서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권한을 행사한 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초점이 좀 맞춰져서 개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보면은 우리가 검찰청법이라든지 또 검찰 사무보호 규칙이라든지 이런 등의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위해서 사실은 어렵게 되어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청법에는 검찰의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견제장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인데 이미 뭐 많은 분야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통제받아야만 오남용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이고 새 정부에서도 이런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미 공약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수부 폐지를 아주 강력하게 공약을 내세웠었고요. 그 다음에 상설 특검제 신설 문제를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검사장 조직을 감축을 통해서 조직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뭐 미국과 같은 기소 대배 실력을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수사권 분리 문제, 그 다음에 검사 자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 정부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부분들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런 제도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결국은 국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부 내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중수부의 그 조직은 그대로 두고 기능을 이제 수사를 분리하겠다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뭐 어찌됐든 그거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검찰에 있어서 그 검사의 인사나 조직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의 어떤 그 구성원을 갖다가 중립적이고 외부의 인사를 배치해서 검찰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정성, 투명성을 깨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국한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항상 검찰의 그 정치적 독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요구됐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는 틀림없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어떤 그 감독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권 자체는 검찰에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많이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검사들이 법무부에 파견해가지고 근무하는 형태도 앞으로 순수한 행정조직인 법무부의 구성을 갖다가 행정공무원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파견 근무 가능하면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찌됐건
거기서도 제가 적시했습니다만 검사 임명 보직에 검찰 인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의 그런 인사의 관여를 갖다가 차단해야 된다는 거. 우리 법에서 사실 대통령 임명이랬지만 이거는 뭐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검찰의 권한에 대한 그 행사에서 통제 장치인데요. 지금 뭐 기소권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새 정부에서도 이런 기소 배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기소 배심 제도도 있고 일식의 기소 법정주의, 아예 법에다가 기소할 범죄는 확정을 함으로써 명문화시킴으로 해서 검찰이 편의적으로 그것을 기소할 것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법제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검찰 심사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그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개방형으로 해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검찰 개혁의 방향에 관련한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사실은 문제가 오늘날에서 더 되는 것이 법원 그 개혁 문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사법부다 보니까 사법권 독립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게 개혁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과도한 외부의 어떤 입김이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사법부에 있어서 항상 그 제시하는 부분은 뭡니까? 거기 적어놨습니다만, 유전무죄, 무전무죄, 유권무죄, 무권무죄, 원종주의 학벌, 혈연지연, 사회 모든 그런 문제들이 이 사법부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뭐 상식을 벗어난 그 판결이라든지 예상하지 않은 판결도 있고, 또 뭐 정치적인 발언을 빈번하게 하면서도 개인의 소신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1948년 헌법 제정 이래 그동안 역대 정부를 통해서 대통령의 입김을 통해 사법부가 이 정치적 영향력 하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피라미드식 인사구조의 사법의 관료화를 부추김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문제다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 인사제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뭐 그동안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이원화시켜가지고 별개의 인사 시스템을 가동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뭐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그 법원의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는 것이 가장 그 추세 진행기관점에서 법관들 사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위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 법원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뭐 제시된 것들 중에서 그런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대법원장한테 법원의 사법행정권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북한의 전문석 부족 문제만이 개선하겠다고 경력법관제를 운영하는데 경력법관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뭐 사실은 뭐 시간만 지나면 경력법관이 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적 그런 어떤 발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관평가제도가 지금 뭐 각 개별 변호사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법관평가제도가 부재하고 법무평정제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독립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찌됐건 이렇게 그 정치적 영향하에서 법관 인사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선되지 않으면 모든 개혁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뭐 예를 들면 바로 그 대법관 인사도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 동의를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돼 있어 마치 이걸 보면
상당히 객관적일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대법관의 임명이 대법원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이 되고 해서 같은 동등한 동료 입장이 아닌 상명하복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은 법원의 그런 어떤 그 파행적인 그런 기능을 갖다가 조장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대법관의 동의를 해서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법관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그동안 2000년대 오면서 법원도 개혁한다면서 어떻게 보면 법원의 직급제도가 폐지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직급제도가 운영이 되는 것처럼 법원이 조직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제가 적어놨을 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동료 법관이 승진하거나 대법원장이 되면은 동기들이나 그 기수가 높은 그 법관들이 학표를 내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정관료의 아주 표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철저하게 외국처럼 한번 법관이 되고 나면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것이 직업의 자유를 또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어서 그동안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뭐 최근에 오면서 그래도 몇몇 그 양식 있는 대법관 출신의 그 법조인들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그런 예를 보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법제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원의 개혁은 법원의 그런 어떤 조직이나 그 인사의 폐쇄설 그런 것들을 고쳐야만 개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하여튼 법조 일원을 실현해야 되고 판결문 공개한다는데 사실 판결문은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공개해왔는데 앞으로 전 판결문들이 공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사법권의 독립은 바로 국민에게 검증을 받으면서 공고히 되는 거거든요. 주권자를 위한 사법권의 독립이지 사법부를 위한 독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관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고등부장 판사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우싱을 강화하고 배심원 재판도 확대하는 이런 것들은 제도화되는 법원 개혁에 있어서 아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이거는 이제 정량의 얘기인데요. 사실은 사법제도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제도고 장치라고 볼 때 이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의 중요성은 바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사법기관들이 개혁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항상 제가 주장을 합니다만 이 국가기관들이 갖는 권한은 국민에 대한 책무지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작위로 처벌받습니다. 권리는 행사 안 해도 되거든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해야 되는데 이 국가기관들이 마치 그것을 자기의 어떤 힘으로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민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의 국민을 위해서 행사돼야 될 국가기관의 권한들이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생각하고 행사되는 이 근본적인 발상이 고쳐지지 않으면 제도적 개혁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의식부터 특히 국민을 위해서는 철저한 어떤 봉사정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행사되는 권한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행사해야만 될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다 이런 이 의식을 일단 전제를 깔고 공무원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가 붙였는데 물론 그것과 함께 아까 언급되었던 검찰이라든지 법원에 있어서의 어떤 권한 그리고 인사 조직에 대한 그런 독재적인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감시나 또 국민들의 또 비판을 통해 가지고 개선될 수도 있지만 결국 법제가 먼저 개선이 돼야 되고 또한 그것이 바탕이 돼서 거기에 맞는 판사나 검사의 어떤 자격에 관한 그런 검증도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제 이 법원과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